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감격스러운 기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고 패망한 날이지만 일본인들은 패전일 대신 종전 기념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엇보다 역사 교과서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잘못된 과오를 숨기고 일본이 원폭 투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많은 일본 학생들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을 부정한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는 젊은 층의 우경화를 부채질하며 과거사 인식에 태응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일본 여론조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을 일제의 침략 전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였습니다. 하지만 13%는 자유를 위한 전쟁, 3%는 아시아 해방 전쟁이라고 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6%가 과거 전략을 침략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그보다 많은 나머지 48%는 침략 전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케스 아스시 야마구치 대학 교수에 따르면 적어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 중 전쟁을 침략으로 보는 이들은 60에서 70% 정도로 우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어난 우경화 바람으로 1996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자민당 소장파들이 만든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 조직적으로 새 역모를 지원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 모임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일부 구성원은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할 정도로 극우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들이 시도하는 역사 수정주의는 일본의 과오를 지우고 일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지적하며 과감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1995년 3월 1일 한국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옛 총독부 건물을 헐어낸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에 놀라며 일본 정부가 회수 비용을 모두 부담할 테니 건물의 원형 그대로 이전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광복 이후 일본인들에게 조선 총독부 청사는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건물이 20세기 초 동아시아 건물 중 가장 공력을 들여 지은 건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 가면 조선을 지배했던 강한 일본 제국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1916년에 착공하여 1926년까지 10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조선 총독부는 고층 건물이 없었던 당시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일왕의 상징물로 장식됐고 총독실은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총독실의 옥자에 앉은 조선 총독은 조선의 왕을 대심해 군림했습니다. 철거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의 관광객들은 벌떼같이 몰려 이 건물을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총독부 건물에서 으스대는 모습을 보였고 아쉽고 애석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우리에게 왜 이걸 해체하냐고 물었고 당시 우리 관계자들은 우리가 일본 왕궁을 허물고 그 앞에 저런 거 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일제 식민지의 상징인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방 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1945년 광복 직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당시 관공서의 건물 부족 및 철거 비용 부담,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건물 철거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은 한일 합방 당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등의 망언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결국 광복절 50주년이 되는 해 조선 총독부는 한순간에 무너지며 철거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조의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며 경복궁을 대부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를 지었습니다. 1916년 근정문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으면서 흙내문과 외행각을 부셔버렸고 1940년까지 수많은 정각을 헐어 팔거나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사라진 정각이 칸수로 따져 4,000칸이 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가 철거된 후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낸 경복궁은 복원사업으로 많은 부분들이 복원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조선 총독부가 자리하고 있던 자리는 아름다운 경복궁이 자리하게 되었고 현재 경복궁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비록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지 못했지만 당시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독립투사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각처에서 펼쳐진 우리의 독립운동은 세계에서 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은 게릴라, 유인암살, 파괴 공작 등의 무력 투쟁뿐만 아니라 문학, 외교, 사회운동 등의 비폭력 투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패전 이후 승전국들이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두 나라에 합병된 여러 나라들을 전범국에 포함할 것이냐와 피해국으로 분류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한국도 자기들과 함께 싸웠으니 전범국이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중근과 윤봉길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당시 일본과 하나가 아니었음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의 초대 총리가 독립운동가에게 암살당하고 일본 왕조차도 대한독립 외침 아래 몇 번이나 폭탄 투척을 받았는데 한국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간혹 독립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고 독립투사들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안중근, 윤봉길 등의 의거와 김구 등이 운영하는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일본이 패전했다 해도 독립을 못하고 류쿠 왕국처럼 일본에 세트로 묶여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혹은 독립을 했어도 같은 전범국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자신을 헌신한 독립투사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독립투사 중 한 명인 조명화는 일본의 육군대장을 독살하며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는 총이나 폭탄이 아닌 검을 사용했고 그가 독살한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는 일항의 장인으로 조명화는 일본 항족을 처단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한국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신천군청의 서기 출신으로 일제치하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26년 6월 10일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상행렬에서 울려 퍼진 말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말은 조명화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명화는 범을 잡기 위해서는 범의 소굴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갓난아들과 아내를 두고 일본 오사카로 떠났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상공 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1년 후 본격적인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을 떠나 1927년 11월 기착지인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항의 장인 구니노미야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입한 것은 총도 폭탄도 아닌 독을 바른 단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1928년 5월 14일 그는 구니노미야 대장의 차가 등장하자 환영 인파에 숨어있다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비수를 던지며 그는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구니노미야는 즉사하지는 않았으나 칼에 찔린 상처에 폐혈증이 생겨 다음해 1월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명화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순국했습니다. 그때 조명화의 나이는 24이었습니다. 그는 순국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조국의 원수를 갚았노라. 다만 조국 광복을 못 본 채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윤봉길 의사 신문조서에서 가망 없는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약된 윤봉길 의사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도 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에 당장 독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대국들이 약해지면 조선과 주변국은 독립할 것이다. 즉 독립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나는 독립의거로서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몇몇의 장교를 죽였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써 조선인들이 각성하고 다시 세계가 조선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지금 세계 지도에 조선은 일본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윤봉길 의사의 말처럼 조선은 독립했고 중국 기업들의 배제 조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인도의 국영통신사 BSNL의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ZTE 등의 중국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중에 있죠. 양국은 라다크 지역에서 최근 무력 충돌이 있었었고 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큰 규모의 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못이 박힌 쇠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인도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일부 해외 국가, 중국을 의미하겠죠. 이 다른 국가의 IT 연관 전자제품, 일부 의료장비 등의 300개가 넘는 수입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도의 국영통신사 BSNL 그리고 MTNL 이 두 기업은 인도 내 이 4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화웨이, ZTE 등의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자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인도의 국영통신사긴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 장비의 메리트는 충분한 편이었죠. 통상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가격보다 15에서 20% 이상 단가가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인도 내에서 반중 감정이 거세지고 있고, 희생자를 낼 정도의 강력한 충돌이었던 만큼 당연히 인도 정부도 본 사태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의 제품 도입을 전면 백지화시켰고, 다시 자체적인 법령을 개정해서 중국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최종 배제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즉각적인 액션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이뤄졌었던 BSNL의 입찰을 취소한 바 있었고, 이렇게 정부 휘하에 있는 국영 통신사뿐만 아니라 인도의 민영 통신사들이 구입하는 중국 장비들도 제재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기존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기업에게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 시장은 앞으로 기술, 패권,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죠. 우선 13억이 넘어가는 인구 증가율만 놓고 보면 곧 중국을 제치고 전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 확실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큰 시장이고 많은 IT 장비가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모두 인도를 본인의 편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기존 G7 체제에서 인도, 한국, 호주 등을 추가해서 이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연합, 경제블록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인도를 본인들의 편으로 일찌감치 귀속시키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4G,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이 자국 국민들에게 보급되는 속도도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히 이 5G 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 시장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화웨이와 ZTE 등의 중국 기업은 인도 장비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통신시장 규모 놓고 봐도 3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만큼 무시할 수가 없는 규모죠. 그리고 인도 시장 파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국도 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인도 기업, 인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한국도 삼성전자 역시 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맹추격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도를 방문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도의 1위 통신기업 릴라이언스 지오는 이미 삼성전자와 오래된 협력관계에 있고, 이 5G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장비를 채택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업체들, 이 바티 에어텔, 보다폰 등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국 화웨이 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 좀 중국 쪽과 연대가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인도 정부도 작년만 해도 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5G 네트워크 구축 당시 이 초기 시점에는 화웨이, ZTE 등을 배제했다가 좀 다시금 이 중국 기업들을 테스트에 참여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번 인도와 중국의 무력 충돌 사태로 좀 자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고, 결국 인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가하면서 당분간 중국 기업들도 이 인도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인도의 민영 통신사들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이 중국 장비들 쪽이 좀 매력적이고, 이 기존의 4G 네트워크 사업에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서 망을 구축했다면 이 5G만 구축해도 화웨이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만큼 이러한 경제성 부분에서 인도 정부와의 갈등은 이렇게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인도 정부 차원에서 중국 기업들의 유입을 막는 이 새로운 법령을 준비 중에 있고, 자국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만큼 좀 지속적으로 중국
중국 장비를 고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오포 스마트폰 제조사죠. 지난 17일 인도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던 5G 플래그십 신제품 모델 발표회를 이번 사태로 전면 취소했어요. 실제로 중국 언론 다오바오왕을 포함한 많은 매체들은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등의 많은 제조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5G, 4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커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30%를 점유율을 차지한 샤오미였습니다. 중국 비보가 17%로 2위, 삼성이 16%로 3위, 4위, 5위 역시 중국의 리얼미, 오포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합쳐서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이 중국 기업들의 이 저가 공세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시장인데,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불매 운동이 번지면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은 탑5 안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국의 기업, 한국의 삼성전자겠죠. 또한 삼성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최근 1년의 예를 들어보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도의 북부 지역에 9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인도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 전용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삼성에게 이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히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 하에서 이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 사태는 인도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빌미 삼아서 미국의 편에 서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인도 정부의 좀 입장을 더 지켜봐야 정확히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인도를 키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차기 중국을 대항하는 이 반중국 연합 EPN에서 세계의 공장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 백도어의 위험이 높고 이미 제조 인건비가 오를 대로 오를 중국 시장보다 동남아 시장, 그 중에서도 인구도 많고 시장 포텐셜이 상당한 인도는 당연히 많은 선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의 우방 국가들 역시 삼성전자와의 이 거래 규모를 점점 늘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캐나다의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의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이 기존에 사용하던 화웨이 장비를 5G망에서도 계속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기업이 바로 텔러스였어요. 텔러스는 그러나 이 화웨이 장비의 배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달 초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서 화웨이가 배제됨에 따라서 그 수혜를 삼성이 드라마틱하게 많은 부분이 아니지만 일부 보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고, 물론 기존의 4G망을 더 많이 구축하고 있었던 이 4G 통신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았던 에릭슨, 노키아, 이 유럽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수혜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